네, 교수님, 아르테 고전 강독은 아르테 고전 100선을 기반으로 개설되는 수업이잖아요. 많은 고전들 중에서 논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제가 이제 이 교과목을 이제 맡게 되었을 때 학장님께서 꼭 찍어가지고 논어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었는데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 보여가지고 논어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강한 이유고요.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어가 어떤 이제 내재적 가치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굉장히 뭐 세계화되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동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고유한 지적인 어떤 정체성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지성적 배경의 어떤 기저를 이루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골랐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교수님의 논어 수업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교수님만의 강의 목표와 방향이 있으실까요? 제가 뭐 설계한 과목은 아니죠. 아르테 고전 강독은요. 그래서 여러 번 학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고전 한 과목을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사실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 해석적인 것들 그런 의견들을 형성하고 잘 교환하자라고 하는 거 이제 근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일단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업을 몇 차례 진행을 해보신 입장에서 평가지는 논어의 한 줄평이라고 할까요? 논어의 한 줄평이요? 네,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교과목을 맡으면서 이렇게 살짝 후회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어가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한 줄평으로 말씀드리자면 논어는 쉽지 않다. 이게 이제 제 한 줄평인 거고요. 근데 뭐 부연을 하자면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못 읽을 정도는 아니고 쉽지 않은 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평면적일 수도 있는 어떤 당연한 얘기들이 서로 오가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설을 읽는 것만큼이나 그 내용을 장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쓰여져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이제 취하려고 할 때 이게 어떤 형식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떨어져 있는 고전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내재적인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제 인상은 학생들도 어려워하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 때 전공이 중국학이라 고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논어를 살짝 발담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의 쉽지 않다라는 한 줄평이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그러면 논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어는 동서고금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논어라는 책을 누구든지 교양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논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우선 논어라는 글자의 뜻은 그 어자는 공자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논은 제자들이 토론하고 편찬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공자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토론하고 편찬한 책이다. 그래서 논어가 동사와 목적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논어라는 책을 접하고 듣고 하면서 어떤 뜻인지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의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길게 얘기할 시간은 안 되고 간략히 이제 특징을 소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논어라는 책이 공자님 말씀을 토론하고 편찬했다, 뭐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영어로 이 논어라는 책을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도 논어 번역서가 꽤 나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특히 프랑스에서 이제 중국학을 많이 그 연구를 했는데, 영어로 논어를 번역을 해서 공자의 어록이다. 공자의 어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록은 그 사람의 말을 기록한 그런 책을 어록이라고 그러죠. 그렇듯이 그 논어라고 쓴 이 동양의 용어나 서양의 용어가 똑같이 말씀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공자의 학술과 사상의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유교, 유학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것이 한대에 들어서 완전히 국학으로, 나라의 국가 이념으로 정해지면서 2500년에 걸쳐서 그 국가의 체제,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을 그 지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국, 일본까지 한중일이 그 문화를 공유하면서 동양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과 이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문화의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논어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논어는 공자님의 사상과 학술에 대해 알 수 있는 공자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공자님에 대해서, 공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공자와 조금 친해질 수 있는 간략한 에피소드 같은 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공자가 BC 55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태어난 분인데 공자의 탄생에 몇 가지 그 일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천이 그 공자의 일대기를 정리한 내용이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자가 태어난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합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 야합의 의미는 지금 우리는 불의 부도덕하게 어떤 이권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거, 그런 걸 야합이라고 그러죠. 그걸 조금 순화시켜서 이제 담합이란 말도 쓰고 있죠. 이제 이권 단체들이 뒤에서 몰래 그 담합해서 그 자기들만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야합이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제 불륜도 일종의 야합입니다. 그 이제 부도덕한 행동이지요. 그 다음에 부도덕하지 않더라도 결혼이 일반적인 그 상식에서 벗어난 거, 이런 걸 또 야합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자가 태어난 배경의 용어인 야합은 바로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상식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태생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64세가 넘었고 어머니는 20살이 안 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이제 불륜은 아니고 그 아버지가 이제 첫 부인에게서
딸을 9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 뒀는데 그 아들이 또 불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장가를 간 겁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이제 공자의 모친을 만났는데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일반 상식에는 좀 벗어나는 그런 만남이었다 해서 야합해서 공자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요거는 논어를 이해하는데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인데 공자 이름이 공구입니다. 그래서 언덕구자인데 요 언덕구자에 대한 해설이 왜 이름이 언덕이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사마천은 태어났을 때 머리가 언덕처럼 이렇게 그 굴곡이 있어서 언덕구자를 썼다 이렇게 이제 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학자들은 그 공자 아버지가 이제 세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이제 얻고 싶어서 그 바로 고향 뒷산에 이제 니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자를 얻게 되니까 이제 그 감사함의 표시로 니구산의 구자를 공자 이름으로 썼고 나중에 공자가 20세가 돼서 성인식을 할 때 이제 옛날에 관례라고 그랬죠. 그걸 할 때 그 니자를 써서 중니라고 그래서 공자의 이름과 자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그 산에서 연관된 것이다. 요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에피소드랄까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막 모르는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얘기를 듣고 나니까 공자님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뭔가 학생들도 조금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공자가 태어나서 3살 때 부친이 돌아가신 것도 70 다 돼서 이제 돌아가신 거니까 장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몰락한 계층이라 공자가 어디에 아버지 산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방에서 이제 찾고 이제 모친이 돌아가신 뒤에 겨우 그 매장된 장소를 알아서 합장을 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 저는 공자하면 뭔가 4대 성인 중 하나니까 되게 멀게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공자도 희소애락을 다 느낀 그 사람의 삶에서도 굴곡이 많았던 한 인간으로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논어에는 20개인가요? 편제가 굉장히 그렇죠.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학생들에게는 이 편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 편제 내용도 조금은 생소할 것 같습니다. 네. 편제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도 이제 논어는 꼭 한번 읽어야 될 교양서이기 때문에 알아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어는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편집될 때는 그 10편, 그러니까 딱 반, 지금의 논어 1편에서 10편까지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돌아가시자마자 직접 그 문화에서 수학한 제자들이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우리가 모아서 책으로 내자. 그 공자님한테 직접 교육받지 못한 분들도 그 좋은 내용을 듣고 공부할 수 있게 그 좋은 취지지요. 그래서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론하고 순서 매기고 이런 식으로 편찬을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9편까지는 공자의 말씀을 쭉 정리를 했고 10편은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자님 말씀을 정리한 게 아니라 공자님의 생활, 그 의식주 문제, 어떻게 생활하시고 어떻게 입고 무엇을 드시고 뭘 좋아하고 이런 기록들이 서술형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0편은 마무리로 이제 그 체제를 달리한 그런 내용으로 10편까지가 하나의 완전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년, 200년 지나서 또 공자님이 하신 말씀들이 자꾸 이제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미처 수집을 못한 거겠죠. 근데 좋은 말씀들이 또 많고 하니까 그 100년, 200년 후에 사람들은 공자한테 직접 교육을 못 받았어도 이 말씀들을 추가하자.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보유편으로 15편까지 5편을 또 만들고 그 뒤에 또 한 차례 5편을 만들고 해서 사실은 3차에 걸쳐서 20편이 완성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제 불경도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에서 이제 불경을 정리를 한 것과 유사한 상황인데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제 10편까지 추가가 돼서 최종적으로 20편으로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 편찬자들이 정확하게 누구냐 한 거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에 상 10편까지도 공자의 제자들이 직접 했다고 했는데도 누가 편찬했다 하는 게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시편과 하시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차이가 나는 면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그 한두 가지 특징만 말씀드리면, 첫째 상시편은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되는 내용들입니다. 거의 다. 그런데 하시편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시대적으로 죽은 사람과 뭐 대화했다는 그런 그 시대적인 불일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시편은 단문으로 간략간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고지신, 뭐 온고의 지신 이 정도로 온고의 지신하면 제대로 된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사 가의.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한 그 격언식의 표현들이 대부분인데, 뒤에 시편은 아주 장문으로 길고, 또 내용도 이제 그 약간의 스토리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된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체 면에서도 다르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상시편은 자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활이란 얘기는 자는 이제 선생님이란 존칭어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랬는데, 하시편에는 공자활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선생님한테 직접 배운 제자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김씨니까 김 선생님 이렇게 안 부르지요. 못 부르지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어려워하고 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데, 하시편에서 공자라는 말은 공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배운
선생님한테 김 선생님 그렇게 못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100년, 200년 지나서 그분에 대해서 표기를 할 때 김 선생님이 혹은 전체 이름을 대서 김창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훨씬 객관적이고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것만 봐도 직접 제자들이 지은 건지 후대인이 지은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논어의 체제와 그 차이점 이런 것들도 알고서 논어를 공부하면 훨씬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논어의 많은 편제는 논어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책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혹시 교수님들께서는 특별히 좋아하는 편제라던가 문장이라던가 있으신가요? 저는 논어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짧고 또 아까 이길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를 않고 그래서 번역서를 보면 원문하고 대조해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논어를 좋아하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또 읽고 했습니다. 왜냐? 너무 좋은 구절이 많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 말씀드리면 의사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의심나면 물을 거를 생각하라.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일단 물어봐라. 요즘은 인터넷 휴대폰에 물어보면 잘 대답해 주는데 AI까지 나오고 요즘은 세상이 변했지만 옛날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묻는 거. 이게 학문의 요점이었습니다. 지금도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으려고 생각하지요. 그 다음에 분산한. 분이 나면 화가 나면 어려움을 생각하라. 무슨 어려움이냐? 분대로 행동했을 때 뒤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면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화대로 행동할 수가 없겠지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절 중에 군자는 무구미어 일이니라. 한 사람에게서 완벽함을 바라지 않는다. 한 가지만 잘하면 그 사람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구절들은 특히 윗사람이 됐을 때 저 사람은 저거 잘하니까 인정해주고 그거를 더 잘할 수 있게 길을 틔워주고 뒷받침해주자. 이러면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고 그 조직도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도 무궁무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AI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초조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AI가 이런 것까지 공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전은 묵은 건데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고전의 가치는 AI 시대를 넘어서도 계속 발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교수님이 소개해주신 그 문장들만 들어도 좋은 것이지만 가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논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만들어진 책이고 또 지금까지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읽어줘온 만큼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예시 한 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읽어왔기 때문에 각자의 학문 수준이나 입장에 따라서 달리 보고 이해하는 구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송대 주자가 주자집주, 논어집주라는 책을 만들고 나서 거기 일변도로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려말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조선조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정했기 때문에 주자의 학설 이외에 다른 주장을 펼 기회가 없었고 그런 주장을 펴면 매도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국보다는 다양성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들기 쉬운 예가 논어의 첫 구절인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유붕이 자원박내면 불역낙호와 이 구절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학이 시습지는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학이 시습지의 시자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번역에서도 제가 때때로라고 그랬는데 때때로뿐 아니라 제때에 혹은 때에 따라서 혹은 이따금 때때로의 뜻과 비슷하지요. 그 다음에 항시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배우고서 그 가르침을 그 도리를 이치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항상 계속 익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항상으로 항시로 이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유붕이 자원박내 불역낙호와 이거는 벗이 먼 곳에서부터 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보통 이제 번역을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요 벗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벗 붕자가 그 송대의 그 정자라는 분은 부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동문활 붕, 동지활 우라고 했습니다. 같은 문화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우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붕은 뜻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반에서 공부해도 각자 자기 뜻이 다르겠죠. 나는 커서 뭐가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동문은 붕보다 이 우가 벗우자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붕자는 그러면 동문수학한 친구가 오랜만에 멀리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붕은 우리가 인간관계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혈연관계와 혈연이 아닌 관계. 이렇게 관계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혈연관계는 우리가 이성이나 규율이나 이런 거를 초월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혈연이 아닌 관계는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또 규율에 맞게, 또 신용이 있게 관계를 해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 혈연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지만 이 사회적인 관계는 얼마든지 끊을 수도 있고 다시 이을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뭐냐? 바로 신의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저 친구를 믿으니까 뭐를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용을 어기면 저 친구는 만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그래서 이 벗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혈연관계 이외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 구절이 연결이 됩니다. 뜬금없이 하기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하고서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연결이 안 됩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그 도리는 뭐 인의 예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덕을 갖춘 인격자가 됐고 학문을 가진 현자가 됐고 이러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학문을 갖추고 싶고 인격을 원만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기 어디 멀리에 그런 선생님이 계신다더라 이러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이 찾아와서 기쁘다. 이런 표면적이고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학위 시습지에서 내가 인격을 갖추고 학문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니까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 비혈연의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주자가 그 줄을 달아서 설명을 하기를 멀리서부터 오는다고 했으니 가까이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랴. 당연히 더 쉽게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육아의 그 정치 이념인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를 거창한 논리인 것 같지만 바로 논어의 가장 중요한 첫머리 첫 구절에 제시를 한 겁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덕을 갖추고 학문을 갖췄으니까 그게 수신입니다. 그러면 그 바탕 위에서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면 제가가 되고 치국이 되고 평천하가 되는 그래서 육아의 이념을 한마디로 뭉뚱그린 것이 논어의 첫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순하게 아는 친구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논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고 공부를 해야 논어의 가치를 공부할 수 있고
내용은 평범한 것 같지만 이런 연결고리를 모르면 재미도 없고 공부하는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야 우리가 뭐 소설도 그렇고 수필도 그렇고 처음부터 논리가 연결돼야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가 뚝뚝 끊어지면 전혀 재미없는 설득력 없는 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탕 위에서 논어를 읽기 시작하면 궁극에 가서는 일맥상통하는 논어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길상 교수님께서도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방금 읽었던 구절과 관련돼 가지고요. 이제 벗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얘기예요. 이제 동네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PC방 가면 즐겁냐는 얘기가 있냐. 우리가 친구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까요. 그런 친구 이야기가 논에는 거의 없더라. 뭐 그러면 이제 친구 이미지부터 다르게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그보다 저는 이제 논어의 첫 구절, 이제 물론 이 편집된 글이기 때문에 공자 자신의 배치는 아닙니다. 편집자들이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이 구절을 이제 맨 앞에 갖다 놨을 텐데 첫 문장 자체가 좀 되게 쇼킹이에요. 이제 배우고 뭐 때때로의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 작고적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뭐 습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복습이든 숙달이든 반복 이제 자기화의 과정이겠죠. 자, 공부를 참 많이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 이 구절은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논어를 안 읽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거부감이 들어야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부감의 근원이 다시 무엇이고, 그러면 다시 이 논어를 발화자와 편집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 구절을 이제 당연히 그들은 이런 입시에 쩌들어 있는 현대 한국인들을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그런 거는 인간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제 다른 차원일 텐데 우리가 어떤 구절의 한 구절을 접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 처하고 있는 어떤 환경, 당연하게 느껴지는 상대화가 되지 않은 어떤 조건들을 당연하게 투영하게 읽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어의 첫 번째 구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거기서 딱 걸리게 되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즐겁습니까? 즐겁다고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정말 즐겁습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즐겁다고 하는데 제정신으로 보입니까? 여기서부터 망설이는 거죠. 권위 있는 텍스트인데 제정신이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를 말이 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장 애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구절이고요.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역설적으로 들리게 되는, 하지만 이제 그거에 살짝 이제 우리가 괄호치고 나서 다시 접근한다고 해도 왜 즐거울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우리 사이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이 구절은 다들 아시는, 익숙하신 구절인데 즐겁습니까? 저도 공부하는 걸 막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배움의 과정이 즐겁냐라고 한다면 저는 괴롭습니다. 네, 결과는 좋을지 모르는지언정 과정은 좀 괴롭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거 주사 같은 거죠. 주사 자체는 안 좋지만 맞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런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가 달콤하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다 싫어하지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왜냐? 논리적이고 하나하나 찾아 나가다 보면 해결하는 그 쾌감, 보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떤 이치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재적 규범 이런 것들을 찾아냈을 때 그 즐거움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그 수학을 재밌어가지고 막 파고드는 사람한테 그 재미없는 거를 왜 그렇게 파고 재밌어 하느냐?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해봐야 한다 그러겠죠. 그런 게 이 학문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은 무조건 암기하고 암기 이외에는 없습니다. 수학도 지금 어떻게 봅니까? 공식 암기에서 대입하는 방법 이외에는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사고하고 추리해서 파고들고 그래가지고 핵심에 도달하는 이런 교육을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재미를 느낄 수가 없고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라는 건 억지로 하는 거다 해서 뭐 좋은 대학교 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니까 한다. 부모를 위해서 한다. 그쵸. 이렇게 된 것이 이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구절에 보면 이제 공자의 수제자가 이제 안자인데 안자가 공자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한마디 뭐 여러 마디를 했는데 선생님은 차근차근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원리를 단계별로 가르쳐 주시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은 뭡니까? 누가 그런 것 물어보고 따지면 그냥 외워.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어떤 흥미를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입시라고 하는 오죽하면 지옥이란 말을 붙이겠습니까? 입시 지옥. 그래가지고 막 몰아대는 타율과 강제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재미있다. 이런 사람을 별종 취급하고 수학 재미있다 하는 사람은 더 별종이 되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과 쪽에서 수학이고 문과로 치면 이제 철학입니다. 그 골치 아픈 철학을 왜 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옛날 사람들의 혹은 현대 사람도 그렇고 그 깊은 사고, 논리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나의 그 논리를 심화시키고 할 때의 그 기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해보면 모르고 안 겪어보면 모르는 즐거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즐거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이다. 그게 학문의 즐거움이고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으면요. 아까 정자 얘기를 하나 더 들으면 정자가 이제 그 한때 이제 권력의 투쟁의 와중에서 이제 저 지방으로 이제 밀려나서 좌천돼서 그게 일종의 옛날엔 귀향이었습니다. 귀향 가서 이제 몇 년을 지냈는데 그 가면 중앙에서 고관 대작으로 있다가 어디 지방 면에 면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갈등과 괴로움이 많겠죠. 그 몇 년을 이제 귀향살이를 하고 왔는데 아는 사람이 지인이 척 보니까 너무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 이제 우리말로 신수가 훤해졌어요. 몸이 쫙 펴지고 그래서 아니 그 어려운 데서 고생을 했는데 어찌 이렇게 좋아 보입니까? 하니까
이 정자가 한 이야기가 학문의 힘이다. 그게 가서 이제 한가 하니까 그때 정자가 한 게 주역을 줄을 단 겁니다. 주역 해설서를 냈는데 그 주역이 어려운 책 아닙니까? 그 해설서를 내면서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 주역을 파면서 그 원리, 논리 그런 거에 푹 빠져가지고 주역 해설서를 아주 기가 막히게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역을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해설서로 이름이 나 있고 주자도 주역을 해설하면서 정자의 정의입니다. 정의의 그 해설을 다 따다가 먼저 제시하고 주자 자기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학문의 힘이었기 때문에 좌천돼서 전혀 좌절감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를 않았던 게 또한 하기 시습지면 불역여로와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구절과 관련돼서 그 마지막 구절이 또 있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뜬금없는 세계가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하고 익히면 즐겁지 않으라.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같이 PC방 가나? 세 번째가 뭐였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쵸. 갑자기 인종 욕구가 나타나죠. 이것들을 각각을 보자면 뭐 그냥 우리가 뭐 이상한 얘기 같이 함께 이해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참 낯선데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공부 자체가 자기본위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남의 인정이 필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과를 바라고 결과가 좋으면 좋죠. 근데 이제 과정이 즐겁지 않은데 결과만을 바라고 뭔가를 하는 해석을 그런 해석이 이제 맞는 해석이다, 해석 방향이 이해 방향이다라고 고려하고 이 구절을 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계속 변태설이 제기가 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학을 그 자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반대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걸 이상하게 보는 우리의 감각은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학부 때 중국학을 했다 보니까 방금 김상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자의 의미를 좀 깊게 파고들어서 전체적인 논리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그 해석을 나의 입장이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는 게 과연 이게 맥락적으로 맞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지금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학생들도 수업 중에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아르테 구전 방법 용어를 수강했던 학생들이 특히 좋아했거나 흥미로워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뭐 반응들이야 정말 각양각색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반응은 크게 재미가 없다인 것 같아요. 예, 이해합니다. 논어라고 한 텍스트가 20대 초반에 재미가 있으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다른 어떤 도인에 가까운 친구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존경받는 텍스트니까 많이 들어본 텍스트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학점도 채울 겸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다른 과목과는 달리 논어가 무엇인지 공자가 누군지는 대충은 알고 오는 그런 수업이어가지고 너무 많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질문하신 바 이제 학생들의 반응 관련돼서 이제 제 편향도 조금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또 제가 흥미롭다고 이게 논어가 어록이잖아요. 물론 단일 어록은 아니에요. 뭐 마오쩌둥 어록처럼 한 사람이 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끔 이제 뭐 유력자들로 보이는 유약이라든지 제자군들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파워가 좀 있어 보이는 분들, 계보가 있어 보이는 분들이 등장을 해서 뭐 징자라든지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도 있고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다 더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건요. 뒷담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뒷담화가 일반적으로 나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논어 같은 텍스트, 이 존경받는 텍스트를 보면서 학생들이
기묘하게 느끼는 것 같고 저도 그 덕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기묘하게 느낄 수 있는 거구나. 남의 뒷담화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공자님 참 뒷담화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누 나가자마자 욕하고 막. 이게 괜찮아요? 라고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괜찮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의 커뮤니티 문화인 것 같아요. 학습 공동체인 것 같고 사실 이제 유학이다라고 나중에 이제 이름이 불리게 될 그 집단의 원형이 공자와 공자의 이제 그 제자들 그룹의 어떤 공통 경험 그리고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당대 이제 중국인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동아시아 사람들한테 저런 이상한 집단이 있구나 영향력도 굉장히 강했고 그런 집단들 속에서 배우는 공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뭐 역사 배우고 윤리와 사상 배우고 국어 배우고 그런 공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논어에서 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어떤 덕목들, 인간됨됨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당대 정치 환경에 대한 논평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서 제자들에 대한 뒷담화를 다른 제자들한테 하십니다.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이 이제 되는 거죠. 다시 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이면 뒷담화 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 뭐 저는 불가피하다. 선생의 입장으로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은 있는 것 같고 그거가 어느 정도 또 허용되는 게 우리의 어떤 지적인 어떤 자산 아니겠느냐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왜 남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싫어할까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뒷담화 얘기하시니까 그 생각나는데 그 공자도 이제 험담도 했습니다. 뒷담화라는 게 사실은 남을 험담하는 거라고 규정할 수도 있고 뭐 칭찬하는 경우도 뒷담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보통 나쁜 거죠. 그 앙자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하죠. 칭찬 없는 데도 칭찬도 하고 그 칭찬하는 건 뒷담화라고 안 하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이제 후대 사람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 주관적인 거라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옛날 책들은 구도점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이어서 이제 옛날 책들 보면 뭐 그렇게 틈 없이 쭉 이어져 있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디에서 문장을 떼서 볼 것인가 고전 해석하는데 상당히 그 논란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하기시습지 그 구절 이외에도 문장을 어디에서 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후인들이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도 논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는 아주 많고 특히 이 번역서 같은 경우에 이제 잘못 번역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무슨 책이든 그렇지만 이제 특히 공부하는 대학 시절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 뒷담화이지 않아서 조금 후회스럽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단번에 이해가 가겠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래테 교과목이에요. 아래테 교과목, 모든 교과목들이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편지상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오늘 교육에 대한 논평도 좀 해왔는데,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몸에 무리가 가는 행동입니다. 의사들이 경계하는 활동이에요.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책을 너무 많이 똑같아요. 컴퓨터 게임하고 똑같이 우리 몸에 이제 무리가 가는 활동인데 힘들죠. 그 자체로는 힘들 수 있는 이제 그 다른 가치들 때문에 우리가 책을 열심히 읽게 되고 이러는데 많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이제 이상과 현실이 이제 굉장히 뒤틀린 이 현실 속에서 책 한 권을 안 읽은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 교과목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권을 한 학기에 이 한 수업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자. 아주 큰 목표. 저는 이게 제일 목표, 요것만 하면 일단은 상점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이제 잘 이제 끌어들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우리가 기본 기초를 해놨으면 우리 인간다움이라는 게 뭐예요? 조금 더 향상의 욕구를 우리가 바란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좋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텍스트가 방금도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이제 있었지만 자꾸적 해석부터 해가지고 친구 뭐 이런 것들은 자꾸적 해석이 아니죠. 친구 개념이 옛날하고 지금이랑 다른 거예요. 즐거움 이런 것들 옛날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다른 거예요. 왜 이런 차이들까지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논어가 편집된 거도 공자의 의도가 들어갈 거고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갈 거고 편집자가 여럿이면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다양한 이런 형식적인 내용적인 특징에서 오는 다양한 독법들,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입체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만족시키면서 읽어 나가서 자기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게 이제 어떤 말로 이제 해보자면 해석적 입장을 가진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의견이나 입장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입장은. 하지만 우리가 나름 숙고를 해가지고 쉽게 물러나지 않을 법한 그런 어떤 저는 진리보다 중요한 게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어떤 중요한 텍스트 같은 것들 화두가 될 만하죠. 그런 것들을 읽고 일단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의견들, 해석적 다양성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다른 의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틀린 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와 다른 생각이 어떤 과정,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내 앞에 있는데 그걸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까지 하면 참 좋겠다라고 소망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바람을 갖고 이제 수업을 학생들에게 권합니다. 제가 이 교수님 말씀을 듣고 또 느끼는 게 진리보다는 의견을 중시한다. 상당히 참 의미 있는 멘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학문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지요. 우리가 문사철이라고 이제 문학과 역사, 철학. 이제 철학한 분들이 왜 철학을 맨 뒤에 뒀느냐 이렇게 또 따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사철 그랬습니다. 그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리와 진실과 사실은 다릅니다. 진실과 사실이 어떻게 다르냐,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진실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대부분 뭐 실화를 소설로 기록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대부분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입니다. 허구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설이 거짓말을 왜 읽느냐?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거기에는 진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에 우리 삶의 진실이 진리가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나를 돌이켜보고 지혜를 얻고 이런 길들이 소설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리를 진실화시키는 게 문학이다. 그래서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산문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는 원리를 진실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사실만을 나열하면 안 됩니다. 설득력도 없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성을 해서 재미있고 사람들한테 독자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문학이고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주관적인 판단과 상황적인 판단이 개입돼서 왜곡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추구하는 원리는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은 철학자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쑥스럽습니다만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원리를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그 원리의 그 핵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철학을 어려워하고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진리를 파고 들어가서 어렵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이 건조하고. 그런데 문학은 그거를 풀어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철학하는 분들하고 저는 이제 문학을 했으니까 그 논쟁을 할 때 철학은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고 문학은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 얘기도 이제 농담처럼 제가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논어도 그렇습니다. 이 철학하는 분들이 이제 논어 번역서 많이 내고 문학하는 분들도 논어 번역서를 많이 내는데 철학하는 분들은 전공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파고 그 속에 뜻이 뭔가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고 문학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좀 풀어서 쉽게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학문이 융합 학문이라 문사철을 다 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어느 분야에 이제 뛰어난 사람이 물론 있고 그 주자 같은 경우는 원리 쪽에서 철학적인 입장에서 논어를 파고 들었기 때문에 그 학문이 성리학이 됐고 그래서 성리학은 지금 철학과에서 공부하는 그 분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학 쪽에서는 이제 그거를 풀어서 사람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익힐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질문을 통해서 아레테 고전강독 논어 수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영상이 아레테 고전강독 수업 수강을 고려하는 학생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